자, 소설을 읽는 방법, 기본적인 방법도 다시 읽고 시작해 볼까요? 소설을 잘 읽는 방법은 무엇이냐? 소설을 잘 읽는 방법은 무엇이냐? 인물을 잡고 뭐 하는지 따라가다가 내면을 밑줄이라고 얘기했었지? 무조건 인물이 중요하다. 인물을 잡아라. 그리고 그놈이 뭘 하는지 따라가라. 특이한 행동을 한다면 밑줄을 그어라. 그리고 내면, 가치관, 태도, 심리, 정서, 무엇이든 그 내면과 관련된 것이 드러나면 무조건 끊어라 라고 얘기했지. 얘들 거기 끊어라가 아니라 밑줄을 쫙 꺼라 그랬어요. 얘들 그걸 하다 보면 당연히 뭘 알게 된다는 거야? 갈등 요소를 알게 된다는 거지. 그럼 갈등 요소를 찾을 때마다 하나의 장면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말고도 즉 내면을 잡으면 인물의 내면을 잡으면 그 내면은 어떤 대상에 대한 심리일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대상에 대한 심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싫어하는구나 얘가. 이 대상에 대해서 A라는 놈과 B라는 놈이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를 찾으면서 순간적으로 갈등을 알게 되고 이 대상이라는 녀석이 바로 갈등 요소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찾는 거 말고도 우리는 뭘 또 해줘야 된다 그랬냐면 장소, 시하고 똑같아, 시간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읽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 그럼 장소별로도 단락이 즉 그 장면이 나눠지게 되고 시간별로도 그 장면이 나눠지게 되고 갈등 요소별로도 장면이 나눠지게 된다. 내 말 알았지? 장면별로 읽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장면을 딱 꺼서 여기까지 1장면, 2장면, 3장면, 4장면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읽으란 뜻이 아니라 장면을 그렇게 찾는 느낌이 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구조화되고 자연스럽게 읽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 그걸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한다고? 장소, 시간을 체크하라. 오케이. 그 다음 인물을 잡고 그 인물의 내면에 대해서 밑줄을 그어라. 내면을 밑줄을 긋다 보면 당연히 뭐가 나온다? 그 내면에 대한 대상이 나올 거다. 그 대상은 무엇이 된다? 갈등 요소가 된다. 그럼 소설은 끝났다. 왜? 갈등 요소를 통해서 사건도 정리되지, 장면도 나뉘어지지, 인물의 성격도 나오지. 얘만 알면 그냥 문제는 풀린다 그랬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일단 문제를 한번 슬쩍 볼까요? 뭐가 있나? 첫 번째 문제.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뭐냐? 그래서 인형은 한림은 인형과 한림. 인형이라는 인물과 한림이라는 인물이 나왔는데 인물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기가 있으니까 먼저 읽고 들어갈 거고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기역과 니은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네. 그러면 한 놈만 팬다.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판단할 때 한 놈만 팬다. 그 다음에 A의 서사적 기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앞뒤 문맥 보고 바로 풀어버린다. 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기 먼저 정리해 봅시다. 자, 보기를 통해서 힌트를 얻는데 일반적으로 고전에 붙어있는 보기들은 일반 보기가 많기 때문에 큰 도움을 못 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항상 봅니다. 문학작품에서 모티프들은 자, 모티프 이건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거 모티프 화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즉, 이 화소 모티프라는 건 뭐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 이야기 단위? 단위로서 자주 반복되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 고전 작품에 보면 뭐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야. 계모가 괴롭히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 사랑하는데 부모가 반대하는 스토리가 많이 나오더라. 삼각관계가 많이 나오더라.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말해. 즉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그 EBS 올해 EBS에 보면 이거 용서 며느리 바이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스님이 왔는데 지주 좀 해주시오. 그랬을 때 악행 막 똥을 퍼주지. 이런 악행. 학승 모티프 이렇게 얘기해요. 승려가 찾아왔는데 승려를 괴롭히는 이야기. 무슨 말 알겠어? 이해돼서 돌아보지 마라 했는데 며느리가 딱 돌아봐가지고 돌로 변하는 화석 모티프. 돌아본다. 돌아보지 마라. 불고. 돌아볼 고자. 불고 모티프. 이런 식으로 어떤 요소들이 들어있단 말이야. 근데 가만히 보면 돌아보지 마라와 관련된
뭔가 금기사항과 관련된 스토리 굉장히 많잖아. 그 상자를 열지 말아라. 절대 이건 하지 말아라. 근데 그거 하는 바람에 갑자기 위기 상태로 몰려가는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모티프 화소라는 것은 옛부터 많은 이야기 속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이야기 단위들. 무슨 말이겠어? 이해돼서 우리 드라마의 대표적인 화소, 출생의 비밀, 막 이런 거. 내 말이 이해했지? 이해됐지? 자, 그런 것들을 화소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작가에게 뭐 어떤 모티프가 존재할 수도 있고, 어떤 작가는 항상 삼각관계 드라마를 쓰더라. 그럼 이 드라마 작가의 모티프, 화소는 삼각관계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시대의 모티프도 존재하겠죠. 역사를 관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모티프도 존재하겠죠. 그럼 내가 방송 작가로 뜨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모티프 정리. 전 세계 모티프 정리. 일단 읽기부터 하는 거야. 성경의 모티프들 정리하기, 삼국유사 모티프 정리하기, 모티프 정리하기, 드라마들마다 모티프를 정리해. 모티프를 쫙 해놓고 가장 인기 있는 모티프들을 갖다 놓고 걔를 내식으로 현대식으로 바꿔놓으면 되는 거죠. 이해돼서 그런 식으로 드라마 쓰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얘는 한번 봅시다. 모티프를 서로 결합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화소들, 이야기 단위들을 결합해서 서사적 의미를 생산하는 것이 문학 작품인데, 김인향전 우리가 보게 될 것, 김인향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김인향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김인향전. 제목이 나왔어. 사람 이름이야. 일반적으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자, 성이 나오고 띄어쓰지 않고 붙였었다면 얘는 이름이지. 그리고 사람 이름을 얘기했다면 그건 여성이 아니라 남성일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래서 여성은 이름을 잘 안 쓴다 그랬어. 뭐 알겠어? 그래서 박씨 부인전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주인공이 무슨 전 했고 이름이 딱 나왔어. 근데 여자야. 그럼 뭐야? 이건 여성의 권익을 살려주는 그런 소설. 여성의 권익을 살려주는 그런 소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전에 내가 홍계월전 얘기해 준 적이 있었잖아. 박씨 부인전하고 홍계월전을 비교해 보면 박씨 부인전은 여성이 주인공인데 제목 자체가 벌써 박씨라고 해버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아. 제목 자체가. 홍계월전은 계월이라고 이름을 밝혀. 이래서 그리고 스토리 자체를 보면 여성 둘 다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전쟁을 수행하거나 적을 물리치는데 박씨 부인은 벼슬을 받지도 않았으며 자기 집에서 싸웁니다. 외적이 와서 그 앞에서 싸우지. 근데 홍계월은 뭐야? 장수가 되고 원수가 되고 밖에 나가서 싸우고 궁중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 이해됐지? 그럼 어떤 의식, 근대 의식이 싹 타가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홍계월전이 박씨 부인전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는 녀석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이해됐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김인향이라고 나왔는데 인향이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여자야. 그럼 뭐야? 얘는 좀 발전된 형태의 여성 의식이 좀 더 활성화된 시대의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그런 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 자, 그 다음에 일단 서사적 의미를 생각한다. 그 다음에 김인향이 생성한다. 그 다음에 김인향전의 서사에는 전처 소생이 계모와 갈등하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첫 번째 모티프가 뭐였던 거야? 계모 갈등 모티프가 들어있네요. 이런 얘기지. 계모와 갈등하는 모티프. 계모가 갈등할 때 항상 누구야? 전처 소생하고 전처가 낳은 자식들하고 갈등하는 스토리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원한을 해소하는 계모 모티프가 반영되어 있는데 됐고 첫 번째 모티프. 여기 근데 여기서는 갈등하다가 이 전처 소생들이 원한을 해소하는 스토리로 많이 전개가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억울함을 당하고 원한을 해소하는. 자, 우리가 현대시에도 보면 이런 거 있지. 접동 아우르베 접동 진두가 기억나냐? 오케이. 그 시에 보면 그 배경이 되는 게 뭐야? 어머니 시샘에 죽은 누이는 진두강가 와서 동생을 그리워하면서 웁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야. 거기도 보면 계모와 전처 소생의 갈등이거든. 근데 그 갈등이 되게 웃겨. 이 계모가 왜 누나를, 그 시의 주인공인 누나를 왜 괴롭혀서 죽게 했냐면 그 누나가 시집을 가려고 하는데 시집 가려고 하는 그 남자애가 굉장히 멋진 아이야. 근데 계모가 그걸 시샘해.
그래서 얘를 장롱에다 넣고 불을 질러서 애를 죽여버려. 무슨 이런 정신 나간 스토리가 다 있지? 그렇잖아. 엄마가 자기 딸은 아니어도 딸이 데려온 남자를 보고 너무 멋져. 근데 딸아이가 저런 멋진 애랑 결혼하다니 질투나. 어쩔 거야. 아들뻘 되는 사람을 사위. 사실 내가 마음에 있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여. 그냥 불사질러 죽여버려. 이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심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극단적 계모를 극단적 악인으로 등장시키던 전통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지. 보면 알겠어? 이해됐어? 그런 스토리.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네들의 갈등이 희한한 갈등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딸하고의 갈등은 대부분 그거야. 얘가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해. 그 다음에 아들하고의 갈등은 뭐냐면 내가 낳은 아들과 전체 소송의 아들 사이에 능력 경쟁에서 밀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지기해야 돼. 이 스토리가 항상 흔하죠. 계모 갈등 모티브에서는. 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원한을 해소하는 계모 모티브가 많이 된다. 여기서 혼사장애를 극복하고 혼인을 하는 혼사장애 모티브. 두 번째, 혼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 장애가 생기는 모티브. 두 번째 모티프예요. 혼사장애 모티프가 들어있다. 자, 그리고 인물들의 노력으로 혼사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진실된 마음을 중시하는 태도가 나타나게 된다. 자, 이 혼사장애 모티프가 항상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요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뭔 일이 생긴다는 거야.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증폭되는 스토리다. 이런 얘기지. 알겠어. 옛날 헐리우드 영화의 기본적인 스토리가 라인이 어떻게 되는 거야? 위기 상황에 남녀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티격태격하다가 같이 도망다니지. 그 결말 부분에 꼭 뭐해?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 장면에서 둘이 키스하는 걸로 끝나는 옛부터 항상 그 스토리. 위기에 싹튼 사랑 이거 나오잖아. 그치? 그럼 뭐야? 이거 혼사장애는 아니지만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믿음이 싹트게 돼 있거든. 무슨 말이겠어요? 이런 게 하나의 모티프인 거야. 모티프를 그대로 이용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게 되면 방송 작가로 거기에다가 이제 딱 하나만 더 들어가면 돼. 대사를 사람들이 공감하게 쓸 줄 알면 드라마 작가는 된다.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이제 세 번째는 줄타기지. 누구한테 잘 줄을 대고 있느냐 이거 중요할 거야. 자, 그러면 어쨌거나 보기 끝났어요. 계보가 나와서 갈등할 거고 혼사 장애가 있을 거라는 거야. 스토리 라인은 딱 정리가 됐고 이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부분부터. 이때 한림이 인형이 오라비인 인형과 같이 인향의 오라비인 인형과 같이 인형이 여자네. 오라비의 인형과 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라비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딸내미구나. 딸내미니까 뭐야? 전초소생 딸내미 계모하고 갈등해가지고 혼사장애 느끼는 대체 혼사장애 봉착하게 되는 끝났어. 자, 그러면 인물이 나왔어. 한림이 인향의 오라빈 인형과 그래서 그럼 한림 나오고 그 다음에 주인공 인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향의 오빠 인형이 나오고 인형이? 이거 저 길동이 형 아니었나? 자, 그러면 보세요. 일단 내가 여러분들에게 줬던 정보 중에 한림에 대한 정보 준 적 있지? 한림은 벼슬 이름이면서 젊은 사람의 벼슬로 자주 등장한다. 그래서 주인공이 한림인 경우 많다. 그랬는데 여기서 인형이가 여자니까. 알겠어? 야가 주인공이거든. 야가 주인공이니까 이 한림이 얘 벼슬 일은 없고 다른 누군가가 뭔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조력자로서 존재하는 듯함. 오케이? 그 다음에 인형은 오빠. 같은 편이겠지 뭐. 왜냐면 전초소생일 테니까. 이래서 항상 이런 스토리에서는 6월 모평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고전 서사문학에서 이런 소설에서는 인물들이 너무 많아. 인물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그땐 뭐만 잘하면 된다 그랬어? 선한 편과 악한 편을 딱 나누는 거. 편 가르기만 잘하면 된다 그랬어. 인물 관계 복잡한 거 막 따지지 말고 편 가르기. 너 양쪽에다 너 착한 편, 못된 편, 착한 편, 못된 편. 이거만 딱 넣으면 된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들어갑시다. 자, 인형과 같이 인형의 집으로 돌아와서 인형에게 이르렀거든. 자, 일단 첫 번째 장면 1 들어가면 뭐야? 장소 어디? 인형의 집으로 가서. 자, 인형의 집으로 가서. 자, 인형에게 이르되 한림이가 인형의 자 대사 나왔어. 대사가 나오면 항상 티키타카 축구 공을 찾아라. 뭐 한마디 원하는 바 하나를 찾아라. 그리고 그것이 주장하는 바라면 근거를 정리해라.
됐지? 근거를 정리해라. 자, 얘 뭐 간단하네. 인양의 소조 나와 백년가액을 맺었으니 필연 나를 위하여 의복을 지어두었을 것이니 들어가 찾아보리라. 따단. 자, 뭐야? 나를 인양이가 한림을 위해서 만든 뭐 의복이 있을 것이요. 찾읍시다. 이거예요. 자, 의복. 자, 앞에 스토리는 아무리 개뿔도 몰라. 근데 어쨌거나 의복 내놔 끝. 하니 인형이 즉시 누이가 있던 방에 들어가서 세간을 열어보니 과연 비단 의복이 겹겹이 있는지라. 인형이 일장 통곡하다가 가지고 나와도 따단. 자, 의복에 대해서 인형의 태도 뭐야? 통곡, 슬퍼함. 됐지? 끝났지? 자, 그 다음에 심리 나왔으니까 정리한 거야. 통곡함. 그 다음 한림의 의복을 받아보고는 슬픔을 견디지 못하여 눈물을 오시기를 적시면서 수품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고 아깝도다. 이 재주를 어디 가서 다시 볼까? 뭔 소리지? 슬퍼하고 있어. 됐지? 이 의복에 대해서 한림은 뭐한다? 슬픔. 됐지? 그래서 우리는 앞부분에 줄거리가 없고 보기에도 스토리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어쨌거나 한림이가 얘하고 얘네들이 다 한편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인양이가 만든 한림을 위한 의복에 대해서 슬퍼하고 통곡하고 그러면서 재주가 대단한데 라고 얘기하고 있었다. 끝. 자, 그 다음 자, 하며 탄식하다 인형 작별하고 집으로 돌아오더니 한림이 저녁을 먹은 후 노곤함으로 자, 지금 어디 가서 인형과 작별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인형 집에서 어디 간 거야? 바로 한림의 집으로 온 듯. 장면 2 한림의 집으로 오게 되면서 장면이 싹 바뀌는 거지. 이해됐지? 느낌을 가지면 돼. 단락이 나뉘어지는 느낌. 오케이. 그래서 단락이 나뉘어지면서 갈등 요소가 여기서는 의복. 그쵸? 다음에 어떤 소재를 가지고 어떤 화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한림이 저녁을 먹은 후에 노곤하면 일찍이 취침하더니 비몽사몽간에 아하 인향 소저 소매로 낯을 가리고 한림 앞에 와서 재배하고 여쭈되 뭐야 갑자기 인향이가 등장. 인향이가 등장했어. 근데 인향이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뭐였냐면 일찍 취침하더니 비몽사몽간에 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뭐야 이거 아하 여기는 뭐야 꿈이구나. 꿈속에 등장한 인향. 됐죠? 사랑하는 인향. 자, 말하기를 또 하나 잡아야지. 한림은 나를 모르시거니와 첩은 다른 사람이 아니오라. 심천동에 가서 죽은. 심천동에서 죽었대. 장소. 위로하여 줄 사람도 없사와 슬픔을 이기지 못하였사니 죽었어. 귀신이야. 천만에 꿈속에 나타난 귀신이야. 천만에 한림의 덕택으로 충문까지 읽어주시고 원혼을 위로해 주시니 귀신이라도 어찌 은혜를 모르리까. 자, 뭐야? 인향이 뭐라 했어? 위로 감사해요. 감사한 마음을 드러냈다. 위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드러냈다. 포인트 하나 잡았고. 자, 그 다음에. 자, 은혜를 모르니까 제문에 하시기를 죽은 귀신이라도 한림댁에 귀신이 하였으니 그 은혜를 어찌다 측량하리요? 자, 뭐야. 댁의 귀신으로 삼아주니. 이미, 인연이 다 이루지 못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집안의 며느리로 생각해 주시고 아내로 생각해 주셔서 감사. 태도 드러났지. 그 대상 정리하면 끝난 거예요. 첩이 전생에 죄 중하여 일찍이 모친을 이별하고 계모의 2명을 애매하게 쓰고 축사와 이거 있지 계모 요거에 죽었구만. 누명을 쓰고 죽었음이라는 거 우리 알아냈고 철전지 하늘 철원할 길이 없삽더니 됐죠. 그렇죠. 누명을 써서 당연히 심리 상태 한이 쌓인 상태였어요. 됐지? 자, 이거 누명, 갈등 요소 명확하게 등장했고. 자, 그런데 하늘 설원할 길이 없었는데 원한을 푸는 것을 말하죠. 명철하신, 똑똑하신, 밝으신 성주님을 만나서 조력자네. 성주님을 만나서 성의 주인님, 이 고을의 우두머리 원수를 갚았고, 갚았나 봐. 또한 한림의 금이 환영하자. 아하, 한림 벼슬을 얻었잖아. 보통 주인공이 열심히 공부해서 벼슬을 얻게 되면 최초로 얻는 벼슬로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한림 학사야. 됐지? 얘도 그거고. 원을 위로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한이 없는지라. 따단. 이거 뭐야? 자, 누구 덕에? 바로 성주님과 그 다음에 당신 한림의 덕에 이 한을 풀었어. 말이 기니까 뭐 할 게 많네. 풀었음을 감사. 되죠. 저를 재생코자 하시거늘 없지만 그러나 한림의 전님께서 저를 재생코자 하시거늘 하늘에 축수 손을 잡고 비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금생 연분을 지금생의 연분을 인연을 이루게 하옵소서.
첩의 모치는 옥황상제께 상소하여 쌌고 첩은 염라대왕께 발언하였으니 한림은 진심으로 앞서서 따단. 자, 이건 감사합니다. 한이 풀렸습니다는 지금까지에 있었던 일에 대한 내막이 마무리가 된 거고 진짜 이 대사, 인양이가 한 이 대사에서 꼭 반드시 하고 싶었던 건 딱 뭐야? 바로 재생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지.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재생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 축수해 주세요. 하늘께 하늘에 축원해 주세요. 하늘에 빌어 주세요. 그러면서 나도 했고 어머니도 했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런 심리 상태 딱딱 정리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얘가 말하고자 하는 바 핵심 잡으면 끝. 됐지? 뭐 하는지 알겠지? 이해됐지? 자, 스토리 간단하게 빠르게 정리하는 거야. 한림이 인영이한테 야, 어디 있을 거야? 여기 있네. 눈물 둘이 같이 흘림. 띡 집으로 돌아와서 뭐야? 꿈에 인양이가 나와서 뭐라고 씨부림. 고마워요. 한을 풀었어요. 고마워요. 근데요, 나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살아난다면 이건 무슨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지? 전기적 요소. 기이한 이야기. 재생이니까, 환생이니까. 전기적 요소가 스멀스멀 나올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는 부분이지. 이해됐지? 어떻게 따라오는지 알겠지? 자, 그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자,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고 나가는 한림이 언덕에 미끄러져 깨니 꿈이라 따단. 자, 밑줄 친 기억. 됐죠? 장면상 꿈에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밑줄 친 기억 꿈이라 해놓고 앞뒤 문맥 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네요. 꿈. 요 꿈에 대한 얘기야. 자, 꿈이라. 자, 그 다음 한림이 날이 새기를 기다려서 부모님께 몽사를 아뢰고 일가 친척과 원근 제족을 모으고 각처의 법사를 불러 삼천동으로 나아가니 따단. 자, 뭐야? 삼천동으로 갔습니다. 자, 얘가 뭐 한 거야? 꿈에 대해서 한 거 부모에게 일은 설명하고 꿈에요. 재생할 수 있대요. 엄마, 아빠. 그래서 뭐야? 삼천동 갈게요. 자, 얘가 죽은 삼천동으로 갔죠. 갔더니 삼천동으로 나아가니 산천은 첩첩하고 녹수는 잔잔한데 무쇠소리 사람들의 심혈을 돕는 듯하다. 자, 요런 거. 요런 포인트 잘 나오죠? 새소리가 사람의 심리를 돕는다. 이런 것들 표현상의 특징으로 잘 나와요.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찔끔찔끔 나와. 그러니까 현대 작품에서는 배경이라든가 사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즉 하나의 사건, 하나의 심리를 얘기할 때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막 넘어가. 엄청 길게 설명한단 말이야. 근데 고전은 뭐야? 아주 단순하게 막 흐르거든. 뭐 내나? 아, 눈물 흘리다. 그냥 끝나. 그 심리를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아. 근데 고전에서 심리를 드러내는 꽤 수준 높은 장치라고 할 만한 건 이거야. 배경이 되는 것, 배경이 되는 사물이나 혹은 배경이 되는 그런 자연물들을 통해서 심리를 드러내는 것. 요게 고전에서 하는 꽤 수준 높은 장치이기 때문에 이런 걸 쓰고 있다는 걸 묻는 거 좋아해. 내 말 알겠지? 가뭄에 콩 나듯이 나오는데 나오면 주목. 알겠어? 배경 얘기. 현대 작품에서 배경 얘기하는 건 그냥 매번 있는 일이고. 오케이?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주의하자. 자, 묻든 안 묻든 주목한다. 자, 그 다음에 자, 주의사항 얘기했고요. 심천동에 다다라서 묘전에 재물. 자, 음식 같은 거 차려놓고 모든 중들도 갔네. 가사리 부르네. 하늘께. 가사라는 건 중들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입는 거 있지. 이렇게 색깔 있는 거 이렇게. 알지? 그건 가사야. 자, 법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스님이 이렇게 가는데 오씨, 나름 잘 그린 것 같은데. 요거의 법복. 가사. 자, 법복을 입고 가사를 입은 후에 하늘께 축수하여 옥황님을 불러 축원하고. 자, 하란 대로 하는 거야. 축원하는 거야. 축수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옥황사님이 살피다 불쌍한 김낭자를 다시 회생케 하옵소서 하며 무수히 축원하자 하고, 김낭자가 지부의 왕께 발언하였나이다. 지부의 왕께. 아까 얘가 대사했던 거 있지? 염라대왕에게 걔가 소원 빌었다고 얘기 알고 있어요. 만일 회생하면 어찌 황천후토께서 모르시리까? 뭐 황천후토? 하늘의 신과 땅의 신께서 모를 일이겠습니까? 하여간 계속 똑같은 얘기. 이와 같이 지성껏 축원하니 정성이 하늘에 사무치더라. 석양이 되매 제전을 파하고 집에 돌아와. 자, 석양. 자, 여기서 뭐야?
자, 가만있어. 삼천이냐, 심천이냐? 어디 갔어? 심천이지? 맞아? 심천. 심천동. 심천동에 가서, 여기 뭐야? 축원을 했다. 여기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축원을 하였음.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재생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장면, 넘어가서 이거 끝나고 어디로 간 거야, 이번에? 집에 돌아갔대, 집에. 네, 집에 돌아갔어요. 자, 집에 돌아갔어. 집에 돌아가서 또 뭐해? 지쳤으니까 자야지 뭐. 자, 집에 돌아와 등촉을 밝히고 있더니 호련 김낭자 완연히 들어와 등장했다. 하나님께 절하고 여쭈오되 오늘 정성하심을 하늘이 감동하였고 첩을 치근히 여기사 환생케 하오니 결정됐대요. 하나님의 명일 아침에 음식과 이 약물을 가지고 삼촌 들고 오세요. 이 약물은 옥황상제께서 주신 회생수원이 그리하옵소서. 자, 뭘 전해준 거야? 약물 전하기. 요거 가지고 저 살리시면 돼요. 자, 결제 끝났어요. 이런 얘기죠. 하고 일어나서 두 번 절하고 나가는 게 놀랍게니 꿈이라 떼댄. 자, 니은 꿈. 더 생생하네 얘는. 당연히 꿈에서 줬는데 약물 진짜 있는 거지. 그래서 한림이 자세히 살펴보니 그 옆에 약병이 진짜 있거늘. 한림이 대희하여 날새기 기다려 부친에 전하고 또 엄마한테 보고하는 거지. 즉시 재물을 차려가지고 또 재물을 차려가지고 인형과 같이 이번에 인형이 데려가네. 심천동으로 찾아가니 낙낙장송에 희색 밑줄 친 A가 있네. 자, 그 다음에 심천동. 자, 이번에 뭐 한다? 요거 가지고 가는 거야. 자, 요거 가지고 간다. 요거가 아니라 요거. 약물을 가지고 간다. 이제 재생 작업 완성하러 가는 거네. 스토리가 됐네. 라인이 끝난 거야. 스토리 무슨 스토리인 거야? 이쯤 되면 이제 얘기가 다 정리가 끝난 거지. 계모에 의하여 혼사를 이루지 못하고 한림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음. 이런 얘기지. 죽었음. 누가? 인향이가. 오케이. 그런데 누가 등장했다? 성주가 등장하여 한을 풀어주고 또 한림이 나와 인연이 닿았던 여인이 이렇게 죽다니 안타깝구나. 내가 과거 시험 보고 왔더니만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내가 그대를 위하여 죄를 지내네 하고 그 한을 또 풀어줬어. 근데 얘가 어떻게 된 거야? 저승 가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뜨 끌려가지고 나 안 돼. 나 돌아갈 거야. 막 이거 한 거지. 또 어머니도 뭐 옥황상제 씨요 이거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야, 네 짝이 원하면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된 모양.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꿈에 씩 나가가지고 야, 너 저 제사 지내고 저 축원 좀 해봐. 나 살 수도 있어. 그랬더니 진짜 한 거지. 했더만 뭔 일이 벌어진겨? 얘가 딱 나타나서 이 약물을 가지고 오시오. 끝났지. 다 스토리 됐어. 그럼 앞부분의 스토리는 어쨌거나 항상 여자애를 처리하는 방법. 계략을 쓰지. 부정한 거. 얘 바람났어. 이거 써먹는다고. 뭐만 얘기해서 그래서 이 오빠한테 얘 죽이라고 그러고. 오케이. 그리고 얘는 얘가 오빠 얘지. 얘 죽이라고 그러고. 얘 동생도 죽어요. 동생도 언니가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게 안타까워서 자기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묻어버린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이 여차저차 밝혀지는데 밝혀질 때는 뭐야? 고을에 성주가 새로 왔는데 뭐 하는 거야? 밤에 잘라 그러면 뭔가 음산한 분위기거든. 귀신 두 개가 쑥 나타난 거지. 사또 이렇게 잘하는 거야. 뭔 말이겠어? 이해됐지? 그러면 원래 뭐 이런 거 스토리가 맨날 나오는 건 이제 사또들이 올 때마다 다 죽어나 잡혀지는 거지. 무서워가지고. 근데 다음이 센 멋진이가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한을 풀어주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요 계모 데려다가 야이씨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 이해됐어? 그런 스토리. 뻔한 스토리예요. 장화홍련전 기억해요? 들어봤지? 그 스토리랑 비슷한 거야. 오케이? 장화홍련. 그 스토리랑 비슷해.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 심천동으로 갑니다. 묘소로 가서 또 제사 지내고 이제 약 뿌려야 돼. 자, 두 번 절하고 나가거늘 놀랍게니 꿈이라 됐어. 한림이 대의하여서 부모님에게 얘기하고 인형이하고 같이 옵니다. 낙낙장송 밑줄친 A 나왔어. 밑줄친 A 문제 나오는 거지. 낙낙장송 배경이네 요거. 희색을 띄어 한림을 반기는 듯하고 산간의 두견센의 한림을 부르는 듯하고 비금수 주수 비주 빼 금수 날짐승 길짐승 비는 날아다니는 날짐승과 주수 달리는 길짐승 금수 동물들
모두 다 임을 보고 환영하는 듯하더라. 자, 지금 묘에 가가지고 살려내려고 하는 순간에 다 반기는 듯한 분위기. 한림 일행이 심천동에 당도하여 묘 앞에 제문을 차려놓고 분양 재배한 후에 제문을 읽으니 제문에 하였으되 됐어. 제문에 하였으되. 그래서 여기는 뭐 다 필요 없고 다 무슨 행동을 하는지 뻔하고 요거는 배경문사야. 배경 동물들 얘기 나왔어. 요거 딱 읽자마자 바로 문제 풀면 돼요. 자, A. 네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 서사적 기능을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라. 중심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심물의 성격이라고? 인향이? 뭐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동물들이나 자연이 막 반긴다는 거잖아. 오늘 인향이가 재생하는 날인 것, 그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이건 그냥 어쨌거나 긍정적 재생하러 가는데 긍정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 정도이거든. 그치? 그럼 인물의 성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성격,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임을 나타내줌. 괜찮네? 사건의 빠른 전개로 긴박한 분위기. 땡. 시간적 배경의 비약적인 변화. 비약적인 변화라는 것은 아침에서 아침, 점심, 저녁, 밤으로 가는데 아침에 나갔는데 갑자기 밤으로 확 바뀐다거나 이런 걸 비약이라고 해. 그렇지. 여기는 그럼 시간의 흐름은 잘 모르겠고 공간적 배경이 초월적 세계에서 현실적 세계. 뭔 소리야. 꿈꿨다가 지금 집으로부터 심천동으로 가는 거니까 이건 뭐야? 초월적 공간에서 현실적 공간에 아니라 얘는 계속 현실적 공간에 있어. 대신 초월적인 대상과 만났던 존재가 꿈속에 나왔을 뿐이야. 됐지?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2번이 제일 낫네. 됐죠? 2번. 좋은 일이 벌어질 걸 나타내주는 분위기다. 땡. 됐어. 맞았어. 답 찾았고. 그 다음 유세차 뭐냐 옥황상제전에서 일배주로 추고나오니 불쌍한 김낭자 다시 회생케 해주세요. 미진한 인연을 다시 이어서 회생하게 해주세요. 다시 살고 싶어요. 옥황상제한테 빌었네요. 첫 번째 제문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옥황에게 빌었어요. 옥황상제 하늘의 신 옥황에게 빌었고요. 목표는 하나, 재생. 빌기를 무수히 한 후에 제문을 또 파하고 다시 제문을 차려 또 충문을 읽으면서 하기를 제문 다음에 또 충문을 읽었어. 두 번 하니까 뭔가 특이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거야. 왜 두 번 하고 그러지? 유세차 모년 모일의 한림의 유성윤은 한림 유한림이었구만. 유성윤. 얘가 이 한림이 이름 뭐였어? 유시야. 성윤. 이름 나왔네. 유성윤이란 아이였고. 자, 그 다음에 일배주를 감당자는 이거 뭐야? 김낭자. 그러니까 죄를 지낸 것은 옥황에게 감사 빌기 위함이며 충문이라는 것은 주군이의 영혼을 불러들이기 위한 거네. 그래서 두 번 한 거구만. 자 일어나시오 이겠지. 즉시 인형과 같이 분별을 하고 신체를 보니 목과 얼굴이 조금도 썩지 아니하고 무덤을 팠나 봐. 동생 인함 됐죠? 인향과 인함이가 자는 듯하거늘 한림이 회생수를 뿌렸어. 얼마 후에 숨을 후유 쉬고 두 소저 서로 여기서 소저 이거 알아둬야지. 이 소설이 또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 단어는 또 나온다는 보장이 분명히 있지. 그래서 우리가 한림 주인공 남자의 과거 급제하고 나서 과거에 통과하고 나서 첫 번째 갖는 관직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주인공일 가능성 높음. 그래서 유성윤이 유공이 하다가 유생이 이렇게 나오다가 생은 뭐라 해서 젊은이를 부르는 호칭 미스터 유 하는 것처럼 유생 이거라고. 오케이. 그럼 성윤 그 다음 한림 나와 한인물이라고 딱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준비돼야 된다 그랬고 이해되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라고? 소조는 뭐다? 젊은 여인. 얘하고 비슷해. 그렇죠? 젊은 여인 아가씨에게 붙이는 것 소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소조 둘. 소조를 누인 후 한림이 친히 사지를 주무리니 얼마 후에 두 소조 정신을 딱 차리고 유공부부며 유씨 성씨 가지고 찾는 거라 그랬지. 그 다음에 봐. 한림 생 소저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은 게 뭐야? 공 이것도 마찬가지 남성에게 부르는 호칭. 좀 나이 좀 들고 서로 부를 때 김공, 이공 좀 수준 있어야 부르는 거야. 애기들 부르는 거 아니야. 그런데 누군가 호칭할 때 김공, 이공 나오면 보통 아버지 때 아버지들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무슨 판서라든가 승상이라든가 공 나오면 이건 붙인 게 주인공은 아버지가 주인공인 스토리는
거의 없어. 그래서 젊은이가 주인공이지 아버지가 주인공인 스토리 없어. 그러니까 공, 승상, 판서 초반부에 나오면 아버지. 주인공은 뭐야? 뭐로 나와? 이름 나오거나 생 나오거나 젊은이로 나와. 그러다가 과거 시험 보면 뭐가 된다? 한림 학사, 유학사, 유한림 이렇게 등장해. 그러다가 전쟁 나면 뭐야? 유원수가 돼. 그러다가 벼슬이 올라가면 아버지 때의 벼슬. 승상쯤 올라가게 된다고. 내 말 이해돼서? 자, 이런 거 왜 해? 인물 잡기 힘들잖아.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편해진다는 거지. 내 말 알아먹었지요? 알아먹었지요? 그런 거 써먹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또 써먹는 건 뭐냐면 한 작품 한 작품 하면서 스토리를 정리했잖아. 근데 내가 아까 장엄연랑 비슷하지? 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계모 갈등 모티프나 혼사장애 모티프 엄청나게 많거든. 그럼 이 제목 자체를 잊어버리고 나서 어떤 소설 봤는데 엄마? 그거 내가 어디서 공부한 것 같은데? 어디서 본 적 있는데 이런 작품이 또 있다고. 오케이. 그럼 하나를 잘 정리해두면 스토리가 그냥 다 와. 예측이 돼. 너무 뻔하니까. 내 말 알겠지? 그런 공부를 해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읽는 방법과 스토리에 익숙해지기. 두 가지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유공부부. 자, 유한림의 부모님. 당연히 뭐야? 기뻐하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이 막 와. 구경하러 오고. 됐지? 그 다음에 인영이가 눈물 흘리고. 좋아라 춤추고. 다시 잔치 분위기지 뭐. 자, 마지막 단락. 그래서 여기는 이제 5번째 심천동에서 6번째는 집인데 결말부는 흐지부지 다 결혼하고 애 낳고 행복해지고 그렇잖아. 그렇지? 드라마 어머님들이 보는 드라마의 마지막 회 항상 뭐예요? 마지막 회 온 가족 모여. 뭔 일인지 하여간 모여. 잔치야 잔치. 그럼 누구 몇 째도 왔구나. 아이고 오랜만이구나. 그러고 막 들어와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며느리가 아유 아버님 하고 이렇게 밥 먹다가 뭐 해. 아이고 경사구나. 그럼 저도요 뭐 이렇게 하고 해. 그렇지? 그걸 마무리 짓는다고. 마찬가지야. 항상 다 잘 되고 애 낳고 애들도 잘 되고 이 스토리로 끝나는 거니까 이 마지막 단락은 뭐 정리할 것도 없어. 뻔해. 됐지? 자,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 자, 모두도 행복했고, 이러고로 세월이 여류하여 언간 원려가 지나매, 염려들이 다 그냥 지나가 버렸어. 유공부부 즉시 장승상 댁에 통원하여 인형을 뭐 한다고? 인형. 뭔 소리야? 지금 원래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얘네들이 하려고 했다가 장애를 만나가지고 거시게 됐는데 재생시켜가지고 다시 만난 거잖아. 그리고 얘 동생 이남이라고 그랬나? 맞지? 알게 뭐야. 이남이가 있어. 그치? 둘을 살려냈어. 그잖아. 그러면 이 집 구석에 전처의 소생이 1, 2, 3. 얘가 첫째, 오빠, 오라버니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근데 이 집에서 한림이네 집에서 얘를 장가를 보내. 왜냐면 그 집이 다 맛이 갔거든. 무슨 말이겠어? 딸 죽게 되니까 아버지도 시름시름 하다가 뒷목 잡고 쓰러져 사망하시고. 뭔 말이겠어? 계모는 여기 와가지고 있어봤자 소용없는 사람인데 여기 와가지고 댕거당 이렇게 됐으니까 얘네들만 있잖아. 그러니까 이 집에서 알아서 얘도 장가 보내고 얘 장가 보내고 이 앞에 차 먼저 빼는 거야. 앞차. 무슨 말이겠지? 그리고 얘 결혼시키고 얘 나중에 결혼시키거나 뭐 너도 며느리 해라 이렇게 둘 다 세트로 해도 상관없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해됐지? 자, 한림과 인양의 소조의 혼례를 지낼세. 일가친척 동네 뭐 인산인해 마지막 장면 결혼 장면으로 막 마무리 지었네 여기서는. 따지. 자, 그러면 대강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장면 1 의복 가지고 슬퍼하기. 장면 2 꿈에서 재생하게 해달라고 함. 그 말을 듣고 축원함. 왔더니 축원이 효과가 있어서 뭘 가져온다? 약물 가져옴. 그래서 다시 가서 제사 지내고 제문 외고 축문 외면서 약물 찍찍 미겼더니 살아남. 돌아와서 행복함. 스토리 엄청 단순해. 얘대해서 그러면 파악하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다 아시면 끝난다. 자, 이제 문제 단순한 거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자, 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자, 첫 번째. 인형은 한림과 달리 인형의 옷을 지은 솜씨에 감탄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한림하고 인형하고 전부 다 뭐 했어? 감탄하고 지랄이고 간에 뭐가 중요했어? 일단은 슬펐지. 그 다음에 솜씨에 진짜 감탄한 건 누가? 한림이가 이런 재주 있는 여인이 그렇게 죽다니. 됐지? 그래서 한림이 오히려 감탄했다. 인형과 한림으로부터 인양과 인함의 재생 소식을 들었다. 인형이 함께 갔다 그랬지.
됐죠? 인물 잡아야 돼. 한림이 심천동에 들어갔을 때 한림의 부모는 그 이유를 몰랐다가는 매번 보고하고 갔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법사들을 심천동에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게 아니라 재생을 위한 거지. 한림은 재문을 통해서 인양과 연분을 이어가겠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이게 제일 핵심적인 얘기잖아. 그렇지? 재문을 통해서 요거. 그렇지? 옥황한테 살려줄사오 했잖아. 됐지? 두 번째 문제. 한림이 인양에게 재물을 올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데서 한림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 계모에 대해 남아있는 인양의 한을 모두 푸는 것이 한림과 인양의 혼인의 전제 조건이 됨을 알 수 있다. 뭔 개소리세요? 여기 어떻게 써? 심리정리했지. 지금 봐봐. 첫 번째 문제가 사실은 현대소설엔 잘 등장하지 않는 문제야. 뭐냐면 스토리를 그냥 묻고 있어. 단순하게. 왜 물었냐면 고전소설은 자체 읽는 걸 애들이 버거워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스토리 내용 묻는 것도 자주 등장을 하는 문제야. 오케이. 근데 그걸 풀 때 내가 뭘 주목했냐면 인물은 매번 잡았잖아. 아, 인양하고 가는 건. 아버지한테 보고 가는 건. 인물 나올 때마다 체크하거든. 왜냐면 내용 일치 물을 때 인물 가지고 묻는단 말이야. 그리고 정답이 된 녀석을 가만히 보면 가장 핵심적인 사건. 여기서 빌었으면 옥황에게. 요거 가지고 그냥 딱 정리해버리잖아. 내 말 이해돼서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에서 또 정답이 1번인 거. 감사했다, 한이 풀려서 감사했다라고 되어 있잖아. 됐어. 심리 체크했으면 이것도 놓치지 않는 거라는 거지. 인물 잡고 심리 체크만 해도 두 문제는 그냥 끝. 됐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가 정답이고. 기억과 니은, 꿈. 요꿈과 요꿈. 됐죠? 자, 첫 번째 꿈에서 인양은 한림에게 자신을 위로하여 준 것에 대해 감사. 됐지? 이것도 그대로 심리잖아. 기억에서 인양은 혼백을 의지할 것이 쓸쓸하게 지냈던 처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 맞지? 자신의 내막에 대해서 얘기한 거. 그 다음 니은에서 인양은 자신의 분신에 해당하는 상징적인 증표를 한림에게 전달하고 있다. 분신에 해당하는 상징적 증표가 아니라 뭐였어? 약물. 이거 핵심적인 요소였잖아. 됐어? 요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거. 됐지? 요 장면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요거 있잖아. 그 멍청한 걸로 바꿔놓고 있어. 됐지? 한림의 정성으로 자신이 환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한림에게 전하고 있다. 맞고. 인양은 자신의 재생을 위해 한림이 해야 하는 일을 알려주고 있다. 됐지? 됐어? 이건 뭐야? 대사에서 내가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거 뭔지 하나 항상 축구공 그냥 빵 차고. 야, 재생. 오케이, 재생. 야, 약물. 가서 뿌리든 미기든 해. 빵 차고.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랬잖아. 무슨 말이겠어? 옥황상제한테도 항상 대사가 나오면 제문이든 충문이든 간에 이것도 대사란 말이야. 옥황상제 살려주세요. 이거잖아. 그럼 현대소설에 비해서 이런 대사에서 말하는 것도 너무 단순해. 그래서 고전은 한 번 익숙해지면 아 옛날 말이라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요가 아니라 한 번만 익숙해지면 쉬워져 오히려. 오케이. 어느 단계 어느 경지에 이르면 고전이 더 쉬운데요?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야. 내 말 알아먹었지? 이해됐지? 자,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끝냈어요. 자, 두 번.